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란 정부가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손꼽혔던 그의 사망으로 이란 내부는 물론이고요. 살얼음판 같은 중동 정세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기 추락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암살 가능성부터 각종 음모론도 퍼지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또 다른 무력 충돌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에서도 이 사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브라질 남부지방의 홍수 상황 살펴볼 텐데요. 집중호우와 강물 범람이 3주 가까이 이어지고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서 육식성 민물고기 피라냐까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5월 2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사망 소식에 이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수도 테헤란 비롯해서 이란 주요 도시 곳곳에서 라이시 대통령 추모 기도회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오는 20일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가까운 디즈마르 산악 지역에 추락해서 동승했던 외무장관 등 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림칸 ICC 검사장은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서 작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인 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되면 ICC의 체포 인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의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서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면서 ICC 관할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염 혈액으로 수만 명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에 오염된 혈액 제제와 수혈로 3만 명 이상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나 C형 간암에 걸렸고 약 3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오염 혈액 조사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가의 잘못으로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스텍 총리가 조만간 사과할 예정이며 정부는 총 1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7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센지의 미국 송환이 보류됐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의 미공개 문서를 폭로해온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센지의 미국 송환이 보류되는데요. 영국 법원이 어센지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내무부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센지 측의 항소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센지는 본국인 호주 인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센지가 미국이 주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관한 수십만 건의 군사 및 외교 비밀 문서를 위키리크스 통해서 공개하자 방첩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어센지는 에콰도르 런던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해 있다가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돼서 현재까지 런던 교도소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월가의 형제 다이먼드 JP 모건 회장이 조기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기존에 언급해왔던 5년보다 짧은 기간 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시사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그의 임기 관련 발언이 기존과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직은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날 다이먼 회장의 임기 관련 발언에 뉴욕 증시에서 JP모건 주가가 4.5%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슬픔에 잠긴 테헤란입니다. 네. 뉴스를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테헤란 수도 테헤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광장을 가득 메운 모습이었는데 네.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란 전역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헤란 비롯해서 이란 주요 도시 곳곳에서 추모 기도가 열리면서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하메네이가 앞으로 5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 선포했고요. 네. 또 이란 스포츠부 청년부에서 사망자에 대한 추모 차원에서 이번 주에 있는 프로축구, 레슬링 대회 등 모든 체육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이외에도 앞으로 7일 동안 모든 문화 예술 활동은 중단하기로 이란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19일 날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렸었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길에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어떻게 좀 밝혀졌나요? 일단 이란 국영 언론 정보 관계자들은 악천후 때문에 헬기가 추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정보당국도 암살 시도 같은 타살 흔적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일단 지금은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당시 북서부 이란 지역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현지 상황 매우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세력들 간의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이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동 지역 전체적인 정세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하마스,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렇게 저항축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전쟁 양상도 좀 바뀌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란이 경제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시아파 신정주의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의 지도자가 어쩌면 이제 사라져서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22일에 유월물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0.3% 오르면서 배럴당 80.3달러까지 올랐고요. 7월물 브렌트유도 0.44% 오르면서 배럴당 84.35달러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서부 텍사스 중진유 선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 제1부통령이 임시 지도자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국회의장, 사법부장과 함께 50일 안에 새 대통령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대선에 그래서 7월 달쯤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뉴스에 나오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6월 28일로 네. 대통령 보궐선거가 맞습니다. 결정이 됐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나요? 지금 임시 역할을 맡게 되는 모베르 부통령이 하메네이 권력 기반이자 비밀 조직인 세타드 수장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란 혁명 때 버려진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된 세타드가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의 규모의 돈을 굴리는 초거대 기업이고요. 네. 하메네이의 자금줄로 알려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이란 상황이 네. 당분간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 네, 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양쪽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칸 검사장이 네타뉴 이스라엘 총리, 유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서 2023년 10월 8일부터 시작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칸 검사장 이것뿐만 아니라 하마스 측의 지도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AP통신은 ICC가 네타냐후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곧
발부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생존자, 목격자 인터뷰, 영상, 사진, 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박탈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ICC는 집단 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으로 개인과 지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설 국제 법원인데요. 네. 지금까지 국가 원수급으로는 수단이 오마르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바라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통상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하게 되면 당사국이 ICC 규정 그리고 자국의 공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포 인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각 국가가 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뭐 해야 할 네, 뭐 그런 건 없는 없고. 거군요. 예,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자국 총리를 갑자기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서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반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터무니없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위권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시도를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리고 하마스 무장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 전쟁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 고위관리도 하마스 주자 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형자와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말살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ICC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ICC 결정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지도자에서 ICC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터무니없다라면서 반발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서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지지 입장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얼음땡이라고 정하셨는데 우리 예. 어릴 때 잡기놀이 할 때 예. 신뢰가 따르면 얼음 네, 그리고 땡 해줘. 하면 네네. 그럼 안 잡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하다가 30초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오. 얼음 왜 갑자기 멈췄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30초면 꽤 긴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SNS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간주가 나와서 그걸 듣느라고 자신이 잠시 가만히 있었던 거다. 그래서 모든 연설에서 30초에서 60초 정도 침묵하는 것은 표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표준은 아닐걸요? 화면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하긴 합니다. 네, 영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측에서 허위 정보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이 항상 얼어 있었고 문장 두 개도 연결하지 못하지 않냐라면서 괜히 남 탓하는 거다라면서 자신은 발언 중에 절대 얼음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 18일인데요. 텍사스주에서 전미총기협회 열린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고 1시간 30분 정도 연설하는 도중에 갑자기 30초 정도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랬겠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연설을 보면 연설 종료 10분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무대에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약간 좌우로 흔들었다라더니 30초 지나고 나서 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라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측에서는 이상하다. 트럼프도 약간 고령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노망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는 듯이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하지만 얘기 나오겠네요. 네. 하지만 상대편에선 트럼프 측에서는 이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본인 해명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잠깐 멈춘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이것도 밝혀지겠죠. 왜 네, 그랬는지. 맞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은
또 구설수에 휘말리겠죠. 양측 모두 바이든, 네. 뭐 트럼프 상관할 것 모두 다 고령 리스크가 있다. 네, 맞아요. 누군가가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키워드 진정한 애국자들 모여라라고 네, 맞습니다. 정하셨는데. 유럽 의회 선거를 20일가량 앞두고 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스페인에 모여서 사실상 공동 선거운동 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네. 이 행사에 밀레 아르테 대통령 비롯해서 굉장히 좀 극우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환영을 받았고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아 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대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극우 정당인 북스가 19일 수도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에우로파 비바 2024 그러니까 유럽 만세 24 행사에서 각국의 극우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날 행사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들이 비공식 성격의 출범식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집계한 지난 9일 기준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31%까지 나왔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 여당인 르네상스 중심의 연합 세력은 16%에서 거의 2배나 많게 지지율이 나온 건데요. 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영상 매체 통해서 유럽의 유일한 미래는 당신들이다라면서 투표해달라라고 촉구했고요.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애국자들이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를 장악할 때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민들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네. 폴리티코 유로파는 지난 15일 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유럽 의회 내 극우 연합 세력들이 정체성,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유럽 보수 개혁주의자 이런 정당들이 84석, 70석 확보하면서 4위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선거 때보다 각각 9석, 8석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유럽연합을 의회를 끌어섰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등 이렇게 세 개 세력은 40석 가량 이번 회의에서 이제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것으로. 그 의석을 극우 정당들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다음 달에 열릴 유럽의회 네. 선거도 주목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범죄자에게 깔아준 레드카펫.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정치인들이 자신이 뭔가 잘하면 그걸 굉장히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이번에는 홍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국내로 이송된 범죄자를 귀한 손님처럼 환영해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야당인 민주당의 말테르베리니 의원이 일간지 인터뷰를 하면서 키코 포르티를 이탈리아 데려온 건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멜로니 총리가 한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인 키코 포르티가 1998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호주 사업가인 네일 파이크를 살해한 혐의로 2000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4년간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이 돼 있었는데요. 네. 이탈리아 정부가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고 결국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포르티가 지난 18일 날 이탈리아 군용기를 타고 로마에 직접 도착했는데요. 그때 멜로니 총리가 귀국한 그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기가 다 끝나지 않은 건데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형기를 마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범죄자인 건데 네. 어쨌든 예. 데려오기를 한 것은 이탈리아 정부가 잘한 거지만.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베리니 의원은 포르티가 극진한 예우 속에서 환영받았다면서 여기서 빠진 거 레드카펫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조소를 한 겁니다. 올해 나이가 65살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윈드서핑 챔피언 출신이고 그렇군요. TV 프로듀서 거쳐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그 용의자로 체포가 돼서 24년 형을 살게 된 건데 네. 피해자인 네일 파이크는 이 호텔의 창업자인 앤서니 파이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범죄자인데 데려오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배고프지 않은 먹방 챔피언. 먹방 챔피언이 이제 좀 질렸군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예. 일본의 빨리 먹기 위한 먹방 챔피언이 더 이상은 배가 고프지 않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슨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에서 6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던 고바야시 타케루 씨가 네. 앉은 자리에서 무려 64.5개 핫도그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23살 때 일본 먹방기 대회를 참가하면서 그때 초밥 60접시, 네. 감자는 2.7kg, 라면은 16그릇 먹어치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네. 제가 초밥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13접시 정도까지 먹어봤는데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예. 60접시는 챔피언과는 함부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만에서는요 양고기 수출을 무려 5.5kg 먹었는데 24인분 먹으면서 이 먹방대회에서 승리를 아, 거뒀어요. 24분 만에 24분 만에 먹었네요.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12분 만에 바베큐 돼지고기 찐빵 차슈바오를 무려 100개를 먹으면서 챔피언이 됐다고 하는데요. 남다르네요, 진짜. 네. 이런 먹기 대회에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1억 엔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 1억 엔이면 요즘 우리 환율이 한 890원 네, 네. 정도 되니까 공 두 개 더 붙이면 800억 원 정도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은퇴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다큐멘터리에 건강을 해킹한다는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출연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인 얘기로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고바야시 씨는 너무 많이 먹으면서 음식 냄새를 맡는 능력을 상실했고 펌만 같은 신체 신호도 무시하게 됐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식욕이 없어진 게.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고바야시 씨의 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뇌에서 식욕 부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원인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바야시가 음식을 보면 식사, 메스꺼움, 포만감 관련된 여러 가지 뇌의 모든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고바야시가 뇌가 여전히 가공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먹지 음식만 않아도. 봐도 그냥 배부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단순한 냄새, 감각 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노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 위해서 뭐 아보카도라든지 들깻잎, 표고버섯, 마늘 같은 영양가가 있는 재료들을 계속 사용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고바야시가 은퇴를 선택한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결국 은퇴를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네, 핫도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한 결정이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먹기 대회를 보면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좀 자극적이고 그렇죠. 칼로리가 맞아요. 높고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빅마운틴의 Baby I Love You Way 들려드립니다.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Shadows grow so long before my eyes, and they're moving across the page. Suddenly the day turns into night. Far away from the cit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제2요구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라인 야후 사태 국조, 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국조, 언론장악 국조 등 3건의 국정조사와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등 3건의 특검법을 제안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오늘 오전 피해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 대화방인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로 12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6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0대 총책 등 3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교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정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1,509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네, 통신원 취재 수첩 진행하기 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키워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정정해드리죠. 은퇴를 결심한 먹방 챔피언 고바야시 씨가 먹기 대회에 참가해서 버는 수입이 1년에 80억 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1억엔이니까 환율로 계산해보니까 8억 원이네요. 네, 이 사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홍수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 어떤지 상파울로 유재만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부 지역에서 지금 3주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다고요.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홍수로 3주 사이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20여 개 도시가 마비됐고 6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집중호우로 브라질 남부 히오그란디도 술주에서 151명이 사망하고 104명이 실종됐는데요. 브라질의 27개 주 중 1개 주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38만 5천 명 이상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도로가 막히면서 생필품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요. 20여 개 도시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 지역에 약 1,090만 명의 주민 중 61만 8천 명이 이재민이 됐고요. 에드와르도 레이치 히오그란디도 주지사는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 36억 8천만 달러, 약 5조 5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영상을 보니까 뭐 도심뿐만 아니라 공항, 경기장까지 물에 잠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물에 차 있는 상황입니까?
네, 국제공항은 물에 잠겨 폐쇄됐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과이바강의 수위는 홍수 제한 기준인 3m를 훌쩍 넘어 5.33m로 상승했는데요. 역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던 1941년 홍수 수위 4.76m를 초과한 것입니다. 히오그란디도술 주도인 포르토 알레그리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데요. 네. 브라질 역사상 최악이었던 1941년 대홍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곳에는 3일 만에 2달치 강우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 이곳에 다녀온 적이 있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 물에 잠긴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 네. 역사지구와 시립시장은 이곳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갈 때마다 들르던 곳으로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곤 했던 곳입니다. 네. 공항은 활주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고 그레미오 경기장에까지 물이 잠겼는데요. 이곳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뉴스에서도 도시는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로 수중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이 빠지는 데만 2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물에 잠긴 주택가에서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포유동물까지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성을 가진 피라냐는 북부 아마존강과 남부 파라과이 강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 남부인 포르토 알레그리 도심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냐를 봤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됐고 관련 동영상과 사진도 공유됐는데요. 포르토 알레그리 소방당국은 전날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부들은 빠르게 번식하는 피라냐는 분명 다른 어류와 갑각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주변 수 생태계가 최소 3년간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 약탈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포르토 알레그리는 브라질에서도 부유한 측에 드는 도시인데요. 네. 도시 중심부의 고층 건물들도 저층은 물이 잠긴 상태로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 도둑질 및 약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찰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지만 전기도 없고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현지 언론을 통해 약탈당한 후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고가도로는 물이 잠기기 전 대피한 차량들로 주차장으로 변했는데요. 네. 이곳에는 차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도시의 90%가 피해를 본 상태로 대피소는 더 이상 공간이 없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니까 피해 복구할 겨를도 없이 지금 계속 이제 대피소 공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브라질 정부는 폭우와 홍수 피해를 본 히오그란디도술 주에서만 지난 수일간 10,000마리 이상의 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구조된 동물은 고양이와 토끼, 닭, 돼지,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였는데요. 주도인 포르토 알레그리에 마련된 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소는 구조된 동물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중 물속에 고립된 건물 옥상에 피신해 있던 말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과 보트 위에서 구조된 개 4마리와 다시 만나 울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라질에 계신 이 한인들도 구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한인들의 경우 한인회를 비롯해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은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수해가 발생했어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구호 활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구호 및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은 피해 규모가 커서인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홍수의 원인이 엘니뇨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죠?
네, 이번 홍수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이상기후 현상이 증폭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BBC 방송은 열대 대기와 극지방 대기가 지리적으로 만나는 지점에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비나 가뭄이 발생하는 날씨 패턴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은 엘니뇨로 인해 북부 지역은 가뭄이, 남부 지역은 집중호우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그 주기가 길어졌고 피해가 특히 컸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악의 홍수로 피해를 겪고 있는 브라질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출장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한겨레신문 정익길 선임 기자 대신해서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민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처음 이제 오셔서 한번 소개를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 박민기 기자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국제사회 이슈를 전해드리기 위한 그 박민기의 월드버스라는 연재물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2년이 돼서 또 KBS 오늘 세계는 라디오에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국제사회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기 월드버스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박민기의 감사합니다. 월드버스 매일경제신문에 또 홍보하러 나오셨군요. 네. 겸사겸사.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지 기대됩니다. 예. 네, 아나운서님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 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많이들 있죠. 드시죠? 네. 예.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아침에 한 잔씩 안 마시면 일을 시작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그러니까요. 커피 가지고 오셨네요. 사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2년 넘게 치열한 전쟁 중인데도 커피 소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나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2년 넘게 치열한 전쟁 중이다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럼 러시아 쪽 얘기인가요? 네, 보통 그렇게도 많이들 예상을 네, 하시는데 소비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네. 지금 그럴 그렇죠. 상황이 정신이 아니어서. 없어도. 네. 예.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러시아가 아닌 바로 우크라이나요?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오늘로 817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한 2년 3개월 정도 이제 꽤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우크라이나 커피숍들이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로부터 매달 수천 통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전투 중인 군인들이 왜 네. 커피숍에 메시지를 보낼까요? 네. 무슨 그래서 일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메시지 내용은 바로 전방 전투 지역으로 이제 커피를 좀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제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형태로는 배달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으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내리거나 갈아 먹을 수 있게 커피 원두나 가루를 이제 요청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네. 그 커피 그라인더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는 거, 커피 원두 가는 가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전방에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커피를 진짜 좋아하나 보죠.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커피숍들은 이제 매달 수만 봉지의 커피를 전방의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직접 군용 철제컵에 직접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는 영상을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쟁에 지금 한창 네. 전투 중인 이 군인들이 네. 커피를 갈아서 원두 갈아서 내려 마신다는 게 조금 색다르네요. 그렇죠. 예,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로 네.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보통 커피는 이제 여유의 상징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총알이 빗발치고 또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장에서 이제 군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군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신기할 만한데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커피를 요청하는 이유는 자기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커피를 마시면 전투력이 좀 올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커피에는 네.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네. 카페인이 아무래도 들어있으니까 네, 또 이제 네, 네. 가족과 친구, 전우를 이룰 수 있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커피는 군인들에게 이제 큰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카페인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또 피로를 줄여주고 네, 네. 또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또 전투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커피를 한 잔씩 마심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또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군인들이 긴장을 풀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사례도 몇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이 좀 대표적인데요. 이때 군인들이 이제 마리화나 또는 헤로인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례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군들의 커피는 아주 건전한 네. 요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아니 군인이 무슨 전쟁을 하나 커피를 마셔 뭐 이런 그렇죠. 시각도 부정적으로 있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커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커피가 우크라이나 군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넘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커피가 시민들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이제 커피를 통해 우리는 평소와 같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회적 유대 관계를 지키고 있다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과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전쟁 중이라도 커피숍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는 계속 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커피숍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그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커피라는 이 기호식품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또 시민들을 한데 좀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커피는 단순 음료를 넘어 하나의 저항이자 또 회복력의 상징으로 거듭이 났다고 합니다. 네. 전쟁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무너진 건물 안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커피를 내리면서 이제 곧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네. 우리가 여전히 커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그렇죠. 커피를 마시면서 네, 맞습니다. 다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커피 소비가 뭐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네, 국제 커피 기구 ICO 등에 따르면 네. 전쟁 초기인 2022년 초에는 우크라이나의 커피 소비량이 약 1,379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 2년 정도 지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커피 소비량이 1,483톤으로 104톤 가량이 늘었는데요. 아 증가하긴 네, 했네요. 실제로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은 약 7.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커피 소비량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숍 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마케팅 연구그룹 프로컨설팅이 집계한 결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운영 중인 커피숍 수는 전쟁 시작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서 현재 약 2,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쟁 초반에는 이제 문을 닫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커피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늘면서 이제 커피숍들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커피숍도 점점 경쟁이 더 심해져서 네. 이제 예전에는 뭐 품질 낮은 커피를 싸고 빠르게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팔았다면 네. 요즘은 이제 원두 품질과 완성도에 더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원래 이렇게 커피 좋아했었던 건 커피를 잘 마시는 나라였나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이제 커피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우크라이나는 과거 전통적으로 커피보다는 차를 더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는데요.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네, 17세기부터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이제 차를 수입하기 시작한 러시아 문화가 우크라이나까지 퍼지면서 덩달아 이제 차를 찾는 수요도 늘어난 건데요. 네. 이제 커피와 비교했을 때도 당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서 서민들의 접근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동시에 또 보니까 문화적인 의미도 있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인들은 차를 함께 마시는 것을 이제 가족과 친구 사이에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도 반드시 차를 대접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를 비롯한 다른 음료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커피가 또 다른 대체제로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차나 커피 외에 선호하는 뭐 다른 음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피숍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동시에 새로운 음료 개발에 대한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커피 말고 더 다양한 음료를 이제 바라는 소비자들 요구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네. 좀 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네, 돌리게 네. 되죠, 아무래도. 네. 맨날 커피 마시면 좀 질리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더블샷 에스프레소에 네.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만드는 카푸 오렌지라는 음료가 이제 수도 키이우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랑 오렌지 주스를 네. 조합하는 거는 네. 진짜 신선한데요. 네, 저도 처음 뭐 예전에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쌉쌀한 이제 카푸치노의 맛과 네. 달콤한 오렌지 주스의 맛이 합쳐져서 네. 약간 단짠단짠처럼 약간 네. 같은 새콤하기도 개념으로 하고. 그런 맛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궁금하네요. 네. 카푸 오렌지. 네, 네.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야 할 텐데 노동력 문제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커피를 향한 수요는 느는데 이제 커피숍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도 이제 최근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10대부터 30대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참전하지 않은 10대, 20대 여성들이 커피숍 아르바이트에 대신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교육 기간을 대폭 좀 줄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원래 원두를 갈고 이제 커피를 내리는 이 커피 제조 과정까지 전부 배우려면 최소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네. 워낙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3개월 만에 대부분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속성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커피 수요가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들 중에 이제 전쟁 당시 커피 소비가 급증한 사례가 몇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이제 바리스타 매거진 등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당시 해상봉쇄로 인해 커피 수입이 일부 제한되기도 했는데 미국은 반대로 수입량을 크게 늘리면서 군대와 민간인 모두에게 커피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커피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미국은 군인들 사기를 높이고 또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커피를 배급했고 실제로 이 같은 조치가 당시 군인들 간 결속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전쟁에 참여 중인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커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 또 시민들이 커피를 통해서 작게나마 위로를 또 얻고 서로를 연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글로벌 이슈 매일경제신문 박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세종시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에 수류탄이 터져서 훈련병 1명이 숨졌습니다. 육군 제32사단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 모 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에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간부 1명, 훈련병 1명이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훈련병은 숨졌습니다. 간부는 응급치료 중이고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군은 전했고요. 32사단은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면서 랜덤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a Coffee Shop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